정당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원 요새 적극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4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수석 최고위원 역임. 이번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지난 2년 동안 여당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 더 교명하게 듣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실망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진짜 반성하고 목소리 들면 맞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총선 최대 변수와 중도 보수 표심 공략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22대 총선의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사전 투표율의 원인, 배경 어떤 의미를 해석합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자기 소중한 한 표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네.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두렵게 봅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게 뭐 나중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 저희들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네. 그게 이 분노자들,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분노 투표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막판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뭐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의원께서는 직접 차를 몰고 후보 지원 요새에 적극 예. 나서고 계신데요. 지금 후보들이 서로 와달라 이런 요청 쇄도한다면서요? 예,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고 주로 수도권입니다. 네. 여야 모두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의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다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저희 국민의힘 당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험지라고 할 만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구들이 수도권에 특히 굉장히 많고 충청권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 다니면서 현장에서 국민들 특히 제가 만나는 수도권의 좀 뭐라 그럴까요? 중도 무당층이라 그럴까요? 네. 거기다가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이 느끼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굉장히 실망을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따갑게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고 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했던 거, 오만했던 거, 소통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반성하고 저희들은 기회를 주시면 국회에서 이제 여당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네. 그런 말씀 주로 드리고 다니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 중에 심판론이 선거 구도상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민심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여권은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들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계신다라는 거는 어느 현장을 가나 저는 체감을 하는 거고 네. 저는 특히 우리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네. 험지라 그러는 거고 또 격전지라고 하지만 우리 후보가 지금 뒤에서 겨우 쫓아가고 있는 이런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제일 좀 화가 나신 부분은 저는 이 펀더멘탈에 그럴까요? 아주 네. 근본적인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민생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면 민생 경제 문제가 뭔가 해결될 줄 기대했던 그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예컨대 물가 문제나 금리 문제가 있는데 물가 문제 같은 게 정말 죄송하게도 대통령의 그 대파 실언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불을 붙였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윤 대통령 하면 공정과 상식, 법치 뭐 이런 걸로 집권하신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그 무슨 뭐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나 그 특검법을 둘러서 한 거나 이종섭 대사 호주하고 이런 것들이나 이 과연 공정한가, 이 정권이 과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들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만큼 공정이라는 문제, 정의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이 속으로 많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건드린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거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는 벌써 31%나 다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180, 190, 200석 이런 식으로 국회를 독점해버리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희들이 아무리 반성하고 이래도 국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일을 못하니까 제발 저희들한테, 여당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질책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야당을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이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석, 최소한의 의석은 좀 꼭 좀 간절히 호소드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사 증언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정 간 충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사 증언 문제와 대통령 담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이 정부의 불통, 고집, 오기 이런 걸로 비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날 그 담화를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51분 동안 다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담화를 하시니까 이제 뭔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의정 갈등 또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안해 하시고 또 특히 집에 환자라도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좀 고통을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결자해제할 힘을 갖고 계시니까 좀 나서가지고 전공의들도 만나고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2,000명을 5년 동안 한다고 10,000명을 한다면 아니 1,000명씩 10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의료에서 제일 심각한 필소리 문제나 지방의료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데 좋다, 내가 전공의들하고 젊은 의사들하고 또 의대 교수님들하고 개원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50분 내내 2,000명이 왜 오르냐. 과거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오기, 고집 이런 걸로 비칠까 봐 저는 뭐 저희들 선거를 저는 뭐 출마 안 하고 돕는 입장입니다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 격전지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저럴 거면 왜 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직후라도 전공이 좀 만나라 이랬는데 전공이 만났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을. 근데 그 2,000명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라도 거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00명 고집 안 하니까 전공의들 환자 앞으로 국민 앞으로 돌아와서 이걸 일단 병원을 정상 가동시키면서 내하고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좋은 해법을 모색하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좀 아쉽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총선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언을 둘러싼 논란이 서둘러 매듭 지어졌다고 보세요? 아니 매듭을 지어지기를 바랬고 그 매듭을 짓는데 대통령께서 역할을 해주기 바랬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은 뭐 총선 이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의대 정원 문제, 그다음에 의료개혁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정말
그동안은 당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설득을 통해서 좋은 의료 개혁, 그게 나중에 윤석열 정권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좋은 성과 이런 걸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삼지대 중에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1위로 나오기도 하고요. 조국 혁신당에 쏠리는 관심,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셔가지고 지지도가 1위까지 나오고 네. 또 그게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비례대표가 얼마나 많이 가. 근데 그걸 현실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이지만 저는 그렇게 흡수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형이 나온 사람이고 대부분 확정 판결만 나오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러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정치하기 힘든 분이죠. 근데 그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친 지금 이 야권의 공세에 그런 저런 문제가 많은 대표들이 있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야당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나? 저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핵심이었다. 그걸 진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진짜 당정 관계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잘못 간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심을 전달하는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아쉬웠다. 그런 자책과 함께 그 두 당이 지금 국회의 절대 다수를 만약 확보하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앞으로 22대 국회 4년이 국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최소한 이게 뭐 입장이 거꾸로 됐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한테 뭔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여당에 좀 허락해 주십사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당에 남았습니다. 예. 만약에 유 전 의원이 합류해서 조국 혁신당처럼 비례정당에 주력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네. 제가 그걸 전제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뭐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25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뭐 누차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보다 제가 이 보수 정당을 저는 진짜 훨씬 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길 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총선 끝까지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정말 저희들 반성하고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개혁신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도 선거에서 한 번 어려웠다고 해서 자기들이 품은 뜻을 그걸 뭐 쉽게 또 버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정치는 굉장히 이렇게 이 뜻을 세우면 온갖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뜻을 꼭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선거 이후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판세를 볼 때 전망이라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만 총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만 네.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심판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국민들께서는 정권 심판이 먼저 떠오르지 네. 뭐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 민생 경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법 집행이나 법치 이런 걸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잘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믿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이제 좀 최소한의 힘을 주시면 저희들
이제까지 지난 2년간 이 정권 저희 여당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네. 다시 정말 좀 잘해보고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의석수를 여쭙기는 그렇고 제1당은 어디가 될까요? 1당은요? 글쎄요. 저희들은 선거 앞두고 국민들께서 정해주시는 의석을 가지고 제가 선거를 사흘 앞두고 함부로 예측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한테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하고 저도 우리 후보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아울러 각 대선 주자들의 명함도 엇갈릴 텐데요. 유 전 의원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대표 출마 뒤에 대선 도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것도 전혀 없고 네. 지금 총선에 열심히 도와드리고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기억하시잖아요. 저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당원 100%로 당원 당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지금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 네. 제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책임을 많이 져왔습니다. 네.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지금 나라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수 정치가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 정치의 개혁, 보수 정당의 개혁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네. 향후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조금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립니다.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10일 본투표가 사흘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남아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사흘 동안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흘 동안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국민들께서 얼마나 신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여당 모두가 지난 2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한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남아있지 네.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한다, 3년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3년의 소중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또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그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네. 뭘 지금 사흘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자를 뽑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